난 이제 어떻게 하면 좋소? 충전. 내가 왕이냐? 내가 종이지. 친아들 종아리 피멍 들게 때린 문정왕후. 왕이었지만 단 한 번도 자유롭지 못했다. 왕의 감옥은 궁궐이었다. 조선의 왕이었지만 그의 결정 하나는 역사에 남지 않았습니다.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고 왕좌에 앉아 있었지만 정치는 늘 다른 누군가의 손에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폭군으로 기록되었고 어머니는 조선을 움직였습니다. 친어머니인 문정왕후의 치마폭에 갇혀 30이 넘은 나이에도 종아리를 맞으며 피눈물을 흘려야 했던 왕. 과연 모정이었을까요? 아니면 권력을 향한 관계였을까요? 왜 그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었을까요? 그리고 그의 짧고 비극적인 삶은 조선에 어떤 상처를 남겼을까요? 지금부터 조선에서 가장 불쌍했던 왕, 명종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1559년에 이른 아침, 경복궁의 하늘은 아직 완전히 밝지 않았습니다. 그 모호한 시간대, 어둠과 빛의 경계에서 한 남자가 거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명종이었고 그의 나이는 28살이었습니다. 조선의 왕이기도 했고 동시에 그는 가장 불행한 남자이기도 했습니다. 거울 속에서 비춰지는 것은 왕이었습니다. 골룡포의 금실은 촛불을 받아 찬란하게 빛났고 흉배의 수노인 학은 마치 살아서 날개짓을 할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거울 속의 눈빛은 그것이 모두 거짓임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명종은 그 번쩍이는 골룡포를 내려다봤습니다. 오늘따라 그 옷은 천근처럼 무거웠습니다. 실크와 금박으로 치장한 화려함이 지금은 그저 억압의 무게로만 느껴졌던 것입니다. 그는 한 발 물러서 전신을 바라봤습니다. 키 크고 묘한 기품을 지닌 남자의 모습.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 모습은 죄인처럼 보였습니다. 밖에서는 신하들이 만세를 외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궁중 침소에서 명종이 중전과 함께 보낸 시간이 흡족했던 모양입니다. 신하들은 왕이 멀쩡하게 잤으리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왕이 정상적으로 국사를 보러 나올 것이라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알 리 없었습니다. 명종이 어젯밤 중전의 손을 잡으며 몇 번을 소주했는지, 그의 몸 속에 얼마나 많은 절망이 거품처럼 일어났다 꺼졌는지를 침전의 신관들도 측근의 환관들도 그 누구도 명종의 진짜 마음을 모릅니다. 이것이 왕의 고독입니다. 화려한 옷 안의 고독, 권력의 정점에서 느끼는 무력감, 그리고 어머니의 그림자. 명종의 발걸음이 자연스레 데비전으로 향했습니다. 신하들의 문안 인사보다, 국정 보고보다 그곳으로 향하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그것은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숨을 쉬어야 하는 것처럼, 먹어야 하는 것처럼 그것은 본능 같은 것이었습니다. 궁중의 복도는 그 시간에 한적했습니다. 미명의 속삭임이 도는 절복한 공간에서 명종의 발걸음만이 선명했습니다. 발목 위까지 내려오는 긴 골룡포의 자락이, 냉랭한 대리석 위에서 사각거리는 소리, 그 소리는 마치 감옥의 문이 닫히는 소리 같기도 했고 재판정으로 끌려가는 죄수의 발걸음 같기도 했습니다. 어머니, 문정왕후. 그 이름 하나만으로도 명종의 가슴은 철렁 내렸습니다. 세상의 모든 남자는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안식을 얻습니다. 하지만 명종에게 어머니는 안식이 아니라 두려움의 근원이었습니다. 그녀의 처소로 향하는 이 길은 명종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형장으로 끌려가는 죄인의 마지막 걸음과 같았습니다. 데비전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두드리기 전에 명종은 한번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28살의 성인 남자인 그도 이 문 앞에서는 여전히 어린 아이처럼 느껴집니다. 가슴은 철렁철렁 내려앉고 손가락은 자꾸 떨렸습니다. 이것이 명종의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어머니를 뵈러 가는 것이 모든 일의 시작이었습니다. 명종의 생애를 이해하려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18년 전, 명종이 아직 10살짜리 어린 소년이었을 때로 말입니다. 그는 호기심 많은 어린이였을 것입니다. 평범한 소년처럼 말이죠. 하지만 그의 손가락이 왕위에 닿던 순간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1545년 중종이 서거합니다. 그해 겨울은 특별히 추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직 어린 왕세자 명종이 즉위합니다.
하지만 10살짜리 아이가 나라를 다스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타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 문정왕후입니다. 수렴청정이라는 이름으로 문정왕후는 아들을 대신해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어머니가 아들을 보호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을까요? 경복궁의 중심에 앉은 여인이 있었습니다. 문정왕후는 1506년생으로 당시 50대 초반의 여성이었습니다. 어릴 적 궁중교육을 받은 영리한 여인이었고 무엇보다 권력에 대한 집요한 욕망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섭정인이 되는 순간 자신이 얼마나 큰 힘을 거머쥘 수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머니가 어린 아들을 돕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렀습니다. 명종이 자라났습니다. 10살의 어린이가 20이 되고 25이 되고 28이 되어갔습니다. 그런데도 어머니의 손은 계속 그의 머리 위에 있었습니다. 아들, 너무 어려서 아직 결정을 내릴 수 없지 않겠니? 문정왕후는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말은 거짓이었습니다. 명종은 이미 충분히 성인이었습니다. 충분히 똑똑했습니다. 충분히 왕으로서의 결정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문정왕후는 아들을 통해 그리고 나중에는 아들을 무시하고 직접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궁궐의 모든 결정은 그녀의 손에서 나왔습니다. 장관의 임명부터 세금 정책, 그리고 나중에는 심지어 왕의 후궁 선택까지도 명종은 지켜만 봤습니다. 자신의 나라를 다른 사람의 손에서 움직이는 것을 말입니다. 경복궁의 어느 방이었을까요? 아마도 문정왕후의 침실이었을 것입니다. 진홍색 병풍 뒤에 앉아있던 여인. 그녀는 손가락 하나로도 왕의 결정을 뒤집을 수 있었습니다. 신하들은 처음에는 명종을 찾아갔습니다. 폐하, 이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지만 명종이 입을 열기도 전에 뒤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겠니? 그것이면 충분했습니다. 명종의 입은 다시 다물어졌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부를까요? 권력. 그것은 권력의 가장 추한 형태일 것입니다. 어머니가 아들을 지배하는 권력. 그것은 사랑의 이름으로, 보호의 이름으로, 교육의 이름으로 포장되었지만 실제로는 가장 인간다운 것들을 빼앗아가는 행위였습니다. 명종은 왕이었습니다. 그는 진정으로 왕이었습니다. 국법상으로도 국제적으로도 명종은 조선의 유일한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조종하는 화려한 꼭두각시였습니다. 목 위에서 실이 흔들렸고 그 실은 모두 문정왕후의 손에서 나왔습니다. 하루하루가 이렇게 반복되었습니다. 명종이 어떤 의견을 제시하면 어머니의 눈짓 하나가 그것을 무너뜨렸습니다. 명종이 어떤 결정을 내리려 하면 어머니의 한마디가 그것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명종은 학습했습니다. 이것이 가장 위험한 학습입니다. 즉, 자신의 의견을 내지 않는 법을 배웠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숨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죽이는 법을 배웠습니다. 데뷔전의 문박, 신하들은 매일 같은 광경을 목격했을 것입니다. 왕이 들어갔다가 나올 때 그의 얼굴 표정이 사라져 있는 것을 말입니다. 마치 그의 감정이 어머니의 그림자에 삼켜지고 있는 것처럼, 마치 그의 의지가 매일같이 부서지고 있는 것처럼. 이것이 명종의 일상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그가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어머니의 얼굴이었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국사를 볼 때도, 심지어 밤의 중전과 침소에 있을 때도 어머니의 그림자는 계속해서 따라다녔습니다. 명종은 왕이기 전에 무엇보다도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매일같이 어머니로부터의 승인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사랑했나요? 아니면 두려워했나요? 아마도 그 둘 다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순적인 감정이 명종의 영혼을 점점 더 깎아내렸습니다. 14년. 명종은 14년을 이렇게 살았습니다. 어머니의 그림자 아래서 어머니의 눈짓을 기다리면서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숨긴 채 말입니다. 28살의 남자로 자라났을 때도 그는 여전히 어머니의 아이였습니다. 여전히 그 그림자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침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명종은 어머니의 처소로 향합니다. 오늘도 그 그림자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그 눈짓이 자신의 모든 것을 결정할 것입니다. 명종은 생각합니다. 혹시 이것이 평생인 것은 아닐까? 혹시 이 감옥에서 영영 빠져나올 수 없는 것은 아닐까? 그 불안감 속에서
그는 계속 걸어갑니다. 어머니를 향해, 자신의 감옥을 향해. 그것은 어느 오후였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역사는 큰 사건들만 기억합니다. 하지만 어떤 작은 순간들, 누군가의 인생을 완전히 부수는 순간들은 대부분 기록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런 순간 중 하나입니다. 그날 명종은 어머니와 달랐습니다. 그날 명종은 의견을 냈습니다. 작은 의견이었을 것입니다. 어떤 정책에 대해서 혹은 어떤 인사에 대해서 그는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문정왕후의 얼굴은 철저히 변했습니다. 문정왕후는 침착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권력이 절대적이 될수록 그것에 도전하는 목소리에 더욱 민감해지는 법입니다. 그녀는 명종의 의견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반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왕이면서 아들인 명종이 어머니인 자신에게 대항하는 행위, 그것은 용서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나인들을 모두 물려내어라. 문정왕후의 목소리는 차갑고 정확했습니다. 나인들이 모두 물러났습니다. 이제 데뷔 전에는 문정왕후와 명종, 그리고 하나의 회초리만 남았습니다. 회초리는 문정왕후의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내가 누구 덕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느냐? 목소리가 터졌습니다. 거의 비명에 가까운 목소리였습니다. 문정왕후는 분노했습니다. 아니, 분노보다는 광증에 가까웠을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이 자신에게 도전했다는 사실 자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회초리가 허공을 갈랐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야수의 울음과 같았습니다. 첫 번째 타격이 명종의 종아리에 닿았을 때 그는 비명을 지르지 않았습니다. 왕은 비명을 지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의 몸은 떨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회초리는 계속 내려왔습니다. 명종의 종아리는 점점 더 붉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빨간 줄이 그려졌습니다. 그 다음에는 피가 맺혔습니다. 마침내 피가 흘렀습니다. 조선의 왕, 명종의 다리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문정왕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격렬해졌습니다. 마치 그 회초리로 아들의 불순한 생각을 모두 때려낼 수 있다고 믿는 듯이 말입니다. 하지만 명종은 여전히 울지 않았습니다. 그가 한 것은 다만 눈을 감는 것이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그것은 침묵 속에서였습니다. 내가 감히 어머니 앞에서 감히 다른 의견을, 이 부족한 놈. 문정왕후의 목소리가 계속됐습니다. 마치 저주와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마치 아들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목소리였습니다. 명종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이 정말 자신을 낳은 사람이 맞을까? 이 여인이 정말 자신을 사랑하는 어머니일까? 마침내 회초리가 멈췄습니다. 문정왕후는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분노로 인해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물감이 번진 그림처럼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나가거라. 더 이상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내가 이 정도의 예의도 지킬 수 없다면 나는 너를 왕이 아닌 것으로 대할 것이다. 명종은 일어섰습니다. 그의 종아리는 화끈거렸고 피는 여전히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어머니를 향해 절을 했습니다. 왕이 어머니 앞에서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갔습니다. 데뷔 전에 문이 닫혔습니다. 문 밖에 서는 나인들과 신하들이 경황 없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안에서 들렸던 비명 같은 목소리와 회초리 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누구도 물어볼 수 없었습니다. 누구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왕의 비밀은 왕의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명종은 자신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종아리에 피를 닦아야 했습니다. 옷을 갈아입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모두에게 숨겨야 했습니다. 그것이 왕의 존엄성입니다. 그것이 명종이 배운 것입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명종은 중전의 침소로 향했습니다. 중전은 그의 다리를 보고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묻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그녀는 손수건으로 피를 닦아주었습니다. 침묵 속에서, 무언의 위로 속에서 그녀는 그의 상처를 어루만졌습니다. 명종은 그때 처음으로 누군가 앞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소리 없는 울음이었습니다. 그의 어깨만 떨렸습니다. 중전은 그를 안아주었습니다. 왕을 안아주었습니다. 아니, 상처 입은 한 명의 남자를 안아주었습니다. 폐하, 참으시지 마세요. 분이 나면 우세요.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중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심지어 분노로 떨렸습니다. 하지만 명종은 머리를 저었습니다. 중전,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입니다. 참는 것, 그것이 우리의 운명입니다. 명종의 목소리는 정확히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낮았습니다. 이제 그는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왕이 아니라는 것을,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자신의 몸은 어머니의 것이고, 자신의 마음도 어머니의 것이고, 자신의 삶도 어머니의 것이라는 것을. 그 밤, 명종은 일어나 거울을 보았습니다. 종아리의 멍과 피자국을 봤습니다. 그것은 마치 어떤 동물이 그를 물어뜯은 자국 같았습니다. 왕의 종아리에 남은 흔적.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수치스러운 것이었고,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솔직한 진실이었습니다. 그 흔적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왕이 아닙니다. 당신은 종입니다. 명종은 거울에서 눈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침대로 누웠습니다. 내일도 어머니를 뵈러 가야 합니다. 내일도 그 앞에서 자신을 낮춰야 합니다. 내일도 자신의 상처를 감춰야 합니다. 그것이 명종의 삶이었습니다. 그것이 그가 선택한 길이 아니라 선택당한 길이었습니다. 시간이 더 지났습니다. 명종의 상처는 아물었지만 그것이 남긴 자국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상황은 더 악화되어 갔습니다. 문정왕후는 혼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 뒤에는 그녀의 친동생 윤원영이 있었습니다. 윤원영은 어떤 남자였을까요? 역사는 그를 이렇게 기술합니다. 탐욕스럽고 음흉하고 야욕에 찬 외처. 하지만 그 단어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는 단순한 욕심쟁이가 아니라 체계적인 약탈자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의 한계를 설정하지 않았습니다. 문정왕후가 수렴청정이라는 명목으로 권력을 장악했다면 윤원영은 그 권력의 시행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엄청난 부를 축적했습니다. 어디서 나온 부였을까요? 바로 나라의 곳간에서입니다. 세금을 거두는 것이 윤원영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거두는 세금의 얼마나 많은 부분이 나라의 곳간이 아닌 그의 사주로 흘러갔는지 아무도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그는 기발한 명분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왕을 위한 특별 경비, 외교 활동에 필요한 예비비, 궁중 운영비라는 이름으로 그는 국고를 빼돌렸습니다. 그리고 그 돈이 어디로 갔을까요? 일부는 관료들에게 뇌물로 흘러갔습니다. 일부는 그의 아들 윤두수의 사치스러운 생활을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남은 것은 그 자신의 개인적인 부로 축적되었습니다. 윤원영은 점점 더 부자가 되어갔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조선의 백성들은 점점 더 가난해져 갔습니다. 흉년이 들었습니다. 1556년, 1557년. 계속되는 흉년으로 인해 백성들의 창고는 비어갔습니다. 곡식 값이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아이들이 굶주렸습니다. 노인들이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궁궐은 여전히 화려했습니다. 윤원영의 저택은 여전히 번영했습니다. 명종은 이것을 봤습니다. 궁궐의 신하들로부터 소식을 들었습니다. 전국의 각 고을에서 들어오는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백성들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들렸습니다. 왕이라면 들어야 하는 그 울음소리를 말입니다. 명종은 괴로워했습니다. 왕으로서 해야 할 일이 명확했습니다. 윤원영을 조사하라. 국고의 비리를 적발하라. 백성을 위해 곡식을 풀어라. 이것이 왕의 의무입니다. 이것이 명종이 해야 할 일입니다. 하지만 명종은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윤원영은 어머니의 친동생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에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윤원영을 보호할 것입니다. 어머니는 그를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의 오빠이자 동맹을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명종은 침묵했습니다. 그는 알면서도 모르는 척했습니다. 그는 분노하면서도 침착한 척했습니다. 그는 왕이면서도 왕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가장 참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자신의 나라를 약탈당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손을 놓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명종은 그 스스로를 술에 취하게 했습니다. 술잔을 몇 번 비웠습니다. 술이 마음을 마비시켰습니다. 술이 분노를 누그러뜨렸습니다. 술이 무력감을 견딜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중전. 들었는가? 지난달에도 또 다시 흉년이 들었다고 한다. 이번에는 전라도에서 백성들이 쌀을 구하러 다른 고을로 몰려간단다. 그들의 아이들이 굶주린단다. 중전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도 무력했습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명종의 손을 잡는 것뿐이었습니다. 나는 이 나라의 왕인데 내 백성을 살릴 수 없다. 이것이 왕인가? 이것이 통치인가? 나는 사실 어머니의 종이 아닌가?
명종의 목소리는 자학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절실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무력함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의 가슴을 가장 깊게 패였습니다. 중전은 그를 안아주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떤 위로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명종의 고민은 단순한 개인적 괴로움이 아니라 왕으로서의 근본적인 비극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명종은 다시 어머니를 뵈러 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는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만 어머니의 눈짓을 기다렸습니다. 궁궐 밖에서는 백성들이 줄인 배를 안고 다녔습니다. 곳간은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윤원영의 저택은 더욱 화려해졌습니다. 그가 또 다른 새로운 저택을 지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곳에는 수백 명의 종들이 일했습니다. 모두 나라의 곡식과 백성의 세금으로 지어진 저택에서 말입니다. 명종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만약 진정한 왕이라면 나는 이것을 멈추게 할 수 있을까? 내가 만약 진정한 왕이라면 나는 나의 외삼촌을 벌할 수 있을까? 하지만 답은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그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왕의 옷을 입은 종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의 가장 큰 비극이었습니다. 왕이면서 왕이 아닌 남자의 비극. 그것은 단순히 명종 개인의 비극이 아니라 조선 전체의 비극이었습니다. 시간은 무정하게 흘러갔습니다. 명종은 점점 더 술로 빠져들었습니다. 술은 그의 유일한 친구였습니다. 술은 그의 고통을 덮어주었습니다. 술은 잠시나마 그를 이 감옥에서 벗어나게 해주었습니다. 밤이면 밤마다 명종은 자신의 침전에서 술잔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한 잔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수는 늘어났습니다. 술이 취하자 그의 입에서는 평소에 나올 수 없는 말들이 흘러나왔습니다. 중전. 그의 목소리는 술에 취한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릿하고 애절하고 절망적이었습니다. 내가 이 나라의 왕인가? 아니다. 나는 왕이 아니다. 왕은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하지 않는가? 왕은 자신의 뜻을 펼칠 수 있어야 하지 않는가? 중전은 그의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래전부터 그녀는 배웠습니다. 명종의 괴로움 앞에서는 자신의 말도 무력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나는 어머니의 종이다. 그저 어머니의 종이다. 나는 왕의 겉모습을 한 종이야. 백성들은 나를 왕이라고 부르지만 실제로는 명종이 중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떨렸습니다. 중전, 내가 진정으로 미안하오. 너를 왕비로 삼지 못한 것에 대해, 너를 보호하지 못한 것에 대해. 너는 왕비인데 나는 너의 남편이 아니라 너도 나와 함께 어머니의 손 안에 있게 했다. 중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폐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폐하 곁에 있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충분하지 않다. 충분하지 않아. 명종의 목소리가 터졌습니다. 그것은 비명과 가까웠습니다. 억압된 세월의 모든 분노와 절망이 그 비명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이 옷이 싫다. 이 왕관이 싫다. 이 위치가 싫다. 차라리 나는 평민이고 싶다. 평민으로서 나 자신을 살아가는 것이 낫겠다. 왕이 되는 것이 모두를 망치는 것이라면 나는 왕이 되고 싶지 않다. 그가 술잔을 집어던졌습니다. 술잔은 깨졌습니다. 흩어진 조각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마치 명종의 마음처럼 말입니다. 중전은 그를 안아주었습니다. 침묵 속에서 그녀는 그의 머리를 자신의 가슴에 안겼습니다. 그리고 그녀도 울었습니다. 왕비도 결국 무력한 한 명의 여인이었습니다. 다음 날 명종은 어머니를 뵈러 갔습니다. 어젯밤의 술과 눈물은 씻겨져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남긴 상처는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명종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알았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문정왕후는 무시했습니다. 그것은 그의 약함이었습니다. 그것은 명종이 견디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견디지 못하는 것이 약함이라면 약함은 벌받아야 한다고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명종은 점점 더 술을 마셨습니다. 취함 속에서만 그는 자신을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취함 속에서만 그는 진실을 말할 수 있었습니다. 취함 속에서만 그는 왕이 아닌 한 명의 남자였습니다. 궁중의 의관들은 명종의 건강 악화를 걱정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그의 눈은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그의 몸은 점점 더 쇠약해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왕의 사적인 일에 참견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문정왕후도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엄격하게 대했습니다. 약함을 보이는 아들에게는 더욱 강한 손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명종의 밤은 길었습니다. 침소에서 술에 취한 명종은 자신의 존재 자체를 자문했습니다. 내가 왜 태어났을까? 내가 왜 왕이 되어야 했을까? 내가 만약 다른 삶을 살았다면, 내가 만약 이 감옥에 태어나지 않았다면, 내가 만약, 그 생각들은 끝이 없었습니다. 마치 늪지처럼 생각에 빠지면 자꾸만 더 깊어져 갔습니다. 중전은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녀는 침대로 옮겼습니다. 그녀는 그의 이마에 땀을 닦아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밤새 그의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것이 명종의 평상의 밤이 되어갔습니다. 술에 취함, 절망, 그리고 중전의 침묵 속에서의 위로. 이것의 반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오면 다시 모든 것을 지우고 어머니를 뵈러 가야 했습니다. 명종은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오래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얼마나 오래 이 몸이 견딜 수 있을까? 그의 답은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더 이상 오래 견딜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1565년, 그것은 겨울이었습니다. 경복궁의 하늘은 회색이었고 바람은 매섰습니다. 며칠 동안 문정왕후는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녀의 나이는 60세였습니다. 나이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병은 단순한 노화로 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문정왕후는 점점 더 편집증적이 되어갔습니다. 아들이 반란을 꾸밀까봐, 신하들이 자신을 배신할까봐, 외척의 다른 가문들이 권력을 빼앗을까봐, 그런 두려움들이 그녀의 몸을 잠식했습니다. 스트레스는 병이 되었고, 병은 죽음이 되어갔습니다.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문정왕후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경복궁 저녁에 상복이 나왔습니다. 신하들은 통곡하는 척했습니다. 백성들도 슬픔을 표현해야 했습니다. 대왕 대비의 죽음은 나라 전체의 슬픔이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명종의 가슴 속은 어떠했을까요? 명종은 상복을 입었습니다. 하얀 명주로 된 상복이었습니다. 그것은 외형상으로는 완벽했습니다. 긴 색도 옳았고, 길이도 옳았고, 무늬도 옳았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들어간 감정은, 명종은 그것을 감춰야 했습니다.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명종이 진흙 속에서 절을 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이 무엇으로부터 나온 것인지 명종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슬픔인가, 해방감인가, 아니면 그 둘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인가. 장례식이 끝난 후 명종은 혼자 문정왕후의 빈 침전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은 이제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제 그곳에서 나오는 목소리는 없었습니다. 이제 그곳에서는 아무도 명종을 지배하지 않았습니다. 명종은 병풍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감정을 직시했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느끼고 있는가? 그 답은 명확했습니다. 자유. 비로소 처음으로 그는 자유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자유는 이상했습니다. 그것은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해방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공허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유는 너무 늦게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명종은 이제 29살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진정한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자신의 뜻대로 정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윤원영을 벌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백성을 위해 하고 싶었던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문제였습니다. 명종의 몸은 이미 초라해져 있었습니다. 14년의 억압은 육신의 건강을 완전히 파괴해 놓았습니다. 스트레스로 인한 병들이 그의 몸 속에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시간은 많지 않았습니다. 명종은 이것을 알고 있었나요? 아마도 그는 어떤 수준에서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몸이 견디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자신의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밤, 명종은 처음으로 침소에 들어올 때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는 맑은 정신으로 중전의 손을 잡았습니다. 중전, 드디어 내가 왕이 되었다. 중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녀도 희망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이다. 윤원영을 벌할 수 있고, 백성을 위해 정책을 펼칠 수 있고, 하지만 명종은 말을 중단했습니다. 그의 가슴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심장이 얼마나 불규칙하게 뛰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그러면 좋지 않을까요? 중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좋겠지. 하지만 시간이 많지 않을 것 같다.
명종의 말에는 어떤 감정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사실의 진술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중전은 그것이 사실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명종은 어머니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상복 아래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슬픔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는 결국 그의 어머니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해방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억압이 마침내 끝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깊은 곳에는 절망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유가 너무 늦게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릴 시간이 거의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명종의 비극의 진짜 절정이었습니다. 자유를 얻은 순간 동시에 죽음이 앞서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것보다 더 큰 비극이 있을까요? 어머니가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명종은 국정에 나섰습니다. 그는 진정한 왕이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뜻대로 정책을 펼치려고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몸은 더 이상 그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회의실에 앉아 있어도 명종의 집중력은 계속 흐트러졌습니다. 신하들의 보고를 듣고 있어도 그의 귀는 그 말들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머리가 무거웠습니다. 가슴이 철렁거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의관들을 불렀습니다. 그들은 명종의 맥을 짚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어두워졌습니다. 폐하의 맥이 현저히 약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의 것은 말할 수 없었습니다. 왕의 병을 진단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명종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몸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14년의 억압 속에서 쌓인 스트레스가 이제 육신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멈출 수 없다는 것을. 윤원영을 조사하라고 명했습니다. 명종은 처음으로 자신의 왕권을 행사했습니다. 윤원영의 저택을 수색하게 했고 그의 비리를 적발하게 했습니다. 검찰의 관리들이 나갔습니다. 명종은 희미한 희열을 느꼈습니다. 이제 내가 할 수 있다. 이제 내가 왕이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명종의 몸은 더욱 무너져갔습니다. 스트레스는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자신이 한 결정들이 옳은가 하는 의심이 자꾸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살아있었다면 뭐라고 했을까? 어머니가 이것을 봤다면 분노했을까? 그런 생각들이 계속 들었습니다. 명종은 침소에 누웠습니다. 침소에서 일어나는 시간이 점점 더 길어졌습니다. 하루에 한 번, 두 번, 국정을 보러 나가던 그가 이제는 나갈 수 없어요. 의관들은 계속 약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약이 효과가 있었나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중전은 매일 그의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말을 많이 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단지 그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밤새 그의 이마에 열을 식혀주었습니다. 때로는 그의 잠꼬대를 들어주었습니다. 명종은 자주 꿈을 꿨습니다. 어린 시절의 꿈들입니다. 자신이 10살이었을 때, 왕이 되기 전의 시절, 어머니는 아직 온화했고 자신은 아직 희망에 찬 소년이었습니다. 그 꿈 속에서 명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깨어나면 현실은 모두 빼앗겨 있었습니다. 신하들이 들어왔습니다. 폐하, 결정을 내려주셔야 합니다. 명종은 그들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초점을 잃고 있었습니다. 그는 대답했습니다. 내일 결정하겠네. 신하들은 물러나갔습니다. 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명종의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어느 날, 명종은 거울을 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중전이 말렸습니다. 폐하, 지금은 그러시는 것이. 명종은 웃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망가졌는지 보고 싶다. 중전은 거울을 들었습니다. 명종은 자신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곳에는 29살의 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왕의 얼굴은 50대의 노인처럼 주름지고 창백했습니다. 그의 눈은 깊고 어두웠습니다. 그의 몸은 뼈와 가죽만 남아 있었습니다. 명종은 자신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내가 된 것인가? 그의 목소리는 음성이 아니라 바람의 소리 같았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왕의 모습인가? 명종은 거울을 돌려놓았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거울을 다시 보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는 것을 알 수 없었습니다. 계절이 언제 바뀌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명종에게 남은 것은 침소뿐이었습니다. 침소와 중전의 손과 그리고 자신의 숨소리뿐이었습니다. 중전, 나는 혹시 잘못된 건 아닐까? 명종이 어느 날 물었습니다. 잘못된 게 뭐라는 뜻입니까? 폐하, 어머니를 원망한 것, 어머니의 죽음을 기다린 것. 나는 혹시 부려막자는 건 아닐까? 중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폐하,
그렇지 않습니다. 폐하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명종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최선을 다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할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할 수 없었다는 것 자체가 그의 가장 큰 죄였습니다. 명종의 숨소리가 점점 얕아졌습니다. 의관들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신하들은 밤새 경복궁 밖에서 기도했습니다. 백성들도 어렴풋이 알게 되었습니다. 왕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명종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만약 어머니가 없었다면, 내가 만약 왕이 되지 않았다면, 내가 만약 평범한 삶을 살았다면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 모든 가정은 이제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는 이미 이 자리에 있었고 이 몸으로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567년 7월 25일, 그것이 명종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명종은 눈을 떴습니다. 햇빛이 침전의 창을 통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햇빛을 봤습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햇빛을 온전히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창밖의 세상은 여름이었습니다. 벌레들이 울고 새들이 나는 계절이었습니다. 명종은 그것을 들었습니다. 중전이 깼어 있었습니다. 그녀도 밤새 깨어 있었습니다. 명종은 그녀를 봤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피로와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중전, 고마워. 내 곁에 있어줘서. 중전이 대답했습니다. 폐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나쁜 왕이었어. 너와 백성을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어. 나는 어머니의 그림자 아래서만 살았어. 그리고 자유를 얻은 것은 너무 늦었어. 명종의 목소리는 고요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절망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깨달음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한 가지는 배웠어. 감옥 속에서도, 억압 속에서도 중전 같은 사람과 함께 있으면 그것도 나쁘지 않다는 것을. 신하들을 불렀습니다. 그들이 침실로 들어왔습니다. 명종은 간신히 고개를 들어 그들을 봤습니다. 나는 이 나라의 왕이 되었다. 하지만 진정한 왕이 되지 못했다. 내가 할 수 없었던 것들이 있다. 윤원영을 더 엄격하게 벌하지 못했고 백성의 고통을 완전히 덜어주지 못했다. 그는 숨을 쉬었습니다. 그 숨은 매우 약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한 가지 바란다. 나 이후의 왕은 나처럼 되지 말기를. 나처럼 어머니의 손에만 묶여있지 말기를. 그리고 왕이면서도 왕이 아닌 삶을 살지 말기를. 폐하, 신하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실패했다. 하지만 나의 실패가 다음 왕의 교훈이 되기를 바란다. 권력은 아무것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왕이라도 자유는 없을 수 있다는 것을. 명종은 눈을 감았습니다. 중전이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는 이제 간다. 어머니를 따라 그곳으로 간다. 그곳에서는 아마도 다른 삶이 있을 거야. 폐하, 그런 말씀을. 중전이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명종은 더 이상 듣지 못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숨은 오후 3시경이었습니다. 경복궁의 종이 울렸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햇빛은 여전히 밝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명종을 비추지 않았습니다. 명종은 죽었습니다. 29살의 나이에 왕이면서도 결코 왕이 되지 못했던 남자가. 조선의 신하들과 백성들이 통곡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훌륭한 왕의 죽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알고 있었습니다. 명종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그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견뎌야 했는지를. 명종의 무덤에는 비석이 세워졌습니다. 거기에는 그의 업적들이 새겨졌습니다. 얼마나 많은 정책을 펼쳤고 얼마나 많은 개혁을 했는가 하는 것들 말입니다. 하지만 비석에는 다음과 같은 글은 새겨지지 않았습니다. 여기 묻힌 것은 한 명의 왕이다. 하지만 그는 결코 자유로웠던 적이 없다. 그는 어머니의 권력 아래에서 억압당했고 자유를 얻은 것은 죽음 직전이었다. 그는 왕이었으나 왕이 아니었고 권력을 가졌으나 무력했고 아들이었으나 독립적이지 못했다. 이것은 한 명의 인간의 비극이자 동시에 모든 억압당하는 인간의 비극이다. 명종이 죽은 지 얼마 후 신하들은 그의 시신을 정리했습니다. 그들은 그의 몸에서 술 냄새를 맡았습니다. 술에 잠긴 왕의 몸이었습니다. 그것은 명종의 마지막 몸짓이자 그의 삶 전체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명종은 역사 속에 사라져갔습니다. 조선의 여러 왕들 중 한 명으로 그리 주목받지 않는 왕으로 기억되어 갔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은 잊혀졌어도 그 이야기는 계속 전해져 내려갔습니다. 어떤 이는 명종의 삶을 비극이라 불렀습니다. 어떤 이는 그것을 경고라고 했습니다. 어떤 이는 그것을 인간의 조건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동의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명종은 한 명의 인간이었다는 것. 그는 왕이었으나 무엇보다도 그는 한 명의 인간이었다는 것. 그리고 그 인간은 자신의 시대가 주한 감옥 속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갔다는 것. 우리는 지금 다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명종의 시대와는 다른 시대의 말입니다. 하지만 억압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무력함도 여전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다른 누군가의 손에 맡겨야 하는 그런 상황도 여전히 있습니다. 명종의 이야기는 먼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 어디선가 누군가의 삶 속에서 반복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명종을 기억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의 종아리에 남은 회초리 자국을 기억하는 것, 그의 침소에서 흘린 눈물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그의 마지막 숨을 기억하는 것. 명종은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야기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계속 살아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마음 속에서 우리가 느끼는 무력함과 억압 앞에서 명종의 이야기는 계속 울려 퍼집니다. 아, 명종이여. 당신은 왕이었지만 종이었습니다. 당신은 자유로웠지만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당신은 많은 것을 가졌지만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29살에 죽었지만 당신의 이야기는 영원히 살아있을 것입니다. 화려한 경복궁의 아침에서 시작된 명종의 이야기는 그렇게 침전의 마지막 숨으로 끝이 납니다. 하지만 그 끝은 동시에 모든 억압당하는 인간들을 위한 시작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명종의 진정한 유산입니다. 이것이 한 명의 불행한 왕의 그래도 소중한 유산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드렸다면 앞으로도 잔잔한 위로가 될 이야기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오늘을 늘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